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년 1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오늘 오전 5시부터 풀렸고요.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체감이 좀 되십니까? 무엇보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오늘 단체 손님 예약 전화가 식당마다 많이 울렸으면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고깃집과 카페에서부터 영화관, 예식장, 숙박업계, 또 여행과 관광업계에서도 거리두기 해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규제로 답답했는데 숨통을 틔우게 된 것만으로도 한결 개운하다는 반응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죠.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 잘 지켜야겠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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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용수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경북 도청 청사가 대구 산격동 청사를 뒤로 하고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이전된 지 벌써 만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이었죠. 도청 이전 개청식 이후에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예천군 인구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이 같은 예천 인구 증가 추세가 주춤하면서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주택 공급 등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우선 예천의 인구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도청이 이전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2015년 연말 기준 예천군의 인구는 44,600명으로 5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3월 도청 이전 이후 예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연말에는 5만 3,200여 명, 그래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5만 명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 예천 인구는 5만 5,739명으로 도청 이전 5년 만에 10,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예, 2015년 도청 이전하기 전에 44,600여 명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55,700여 명, 이렇게 10,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화 계속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5년간 10,000명, 그러니까 연평균 2,000명 이상이 증가한 것,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예천의 인구 증가는 상당히 드문 현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예. 지난해 10월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당시 예천군은 5년간 10,000명이 넘는 인구 증가를 이뤘다는 이유로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도내 군 단위 중에서는 칠곡군과 함께 유일하게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것으로 예천군이 나타났는데 예. 이 같은 배경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 신도시를 조성할 때 예천 쪽으로는 주로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그리고 이제 안동 쪽으로는 경북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같은 관공서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5만여 예천 인구 중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호명면의 인구가 한 2만여 명, 전체 한 35%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예천 인구 증가에는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의 효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 전체로 봐도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제 예천군, 칠곡군만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군요. 인구가 네네. 이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렇게 6년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예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자, 이건 왜 이런지 우선 얼마나 인구가 줄었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이제 예천군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표면적으로 줄어든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예천 인구가 55,824명이었고 지난달 말 인구는 55,538명으로 한 28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내년 인구가 증가했던 예천군의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도청 신도시로의 이제 굵직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끝났으니까 앞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전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계속 증가해오던 예천군의 인구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5,800명 정도 됐는데 넉 달 연속 예천 인구가 줄었군요. 그래서 네네. 55,500여 명 정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준 건데 넉 달 동안.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인구 감소 원인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 지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예천군 호명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이뤄진 곳이 2019년 2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안동시와 행정구역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도청 신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7월 말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2년, 3년 정도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생각이 되는데 네.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안동의 원도심이나 인근의 북부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고 근데 이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신도시라는 측면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인구 유입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제 최근에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풍산읍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의 대규모 인원 충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서 집값이 조금 상승한 측면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최근에 좀 올랐다. 그래서 이것도 네네. 좀 요인이 될 것 같고. 자,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이렇다 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군요. 도청 신도시에. 예. 지금 도청의 한창 도청 신도시가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돼야 아파트라든지 개인 주택지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앞으로 입주하려면 그래도 몇 년은 더 있어야 되죠. 2단계 공사. 일단 착공은 내년으로 착공이랑 분양 일정은 내년으로 이제 2단계 내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 착공은 내년 이후로 예. 이제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 왜 기반 시설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네네. 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을 이제 내년쯤 한다는 네. 거. 그렇다면 실제 입주까지 한 2, 3년 정도 그렇죠. 더 걸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예천군의 인구 유출은 어느 곳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네, 이제 넉 달간 줄어든 인구 중에서 자연 감소 그러니까 사망을 제외한 외부 유출을 살펴보면 예. 인자반 안동이나 문경으로 유출이 한 558명 정도 그리고
대구나 뭐 서울, 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출도 한 581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예, 예. 들어오는 인구도 있었으나 뭐 넉 달간 더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유출 중에서도 인접한 안동이나 문경으로 유출 비중이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예전에는 안동이나 문경으로 출퇴근을 하고 신도시에서 머물던 인원들이 다시 이곳을 떠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한 1000여 명 정도 유출이 됐고 한 700여 명 정도 유입이 됐다. 뭐 대략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예천군의 대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선 하반기에 이제 호명면 산암리에 500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 입주가 이뤄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 등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천군은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입자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뭐 지원을 확대하고 1가정 양립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청 신도시 2단계 공사 그쪽 지역 말고 네네. 호명면 산암리의 LH 행복주택, 이게 왜 한 3동짜리였던가요?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500세대 규모로 이제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거 500세대나 되는군요. 그러니까 평수가 네네. 좀 작은가 보네요, 아파트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예, 상연주택으로 이렇게 그렇죠. 건립을 예, 행복주택이 이제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인구가 좀 늘 요인은 생기겠네요. 예전에. 네네. 예. 자, 이제 다음 소식 좀 볼 텐데, 영주시 의회와 관련된 소식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번 제8대 영주시 의회가 의정 활동 측면에서 뭐 거의 빵점 수준이다, 뭐 이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기초나 강력의회에서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행정부, 그러니까 기초나 강력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뜻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견제는 의회의 본회의나 임시회에서 의원 개인의 5분 발언이나 뭐 도정이나 시군정 질문 등으로 표출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자체 즉 집행부의 예산 남용이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이를 바꿔나가는 역할이 이제 기초강력의회가 하는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영주시의회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14명 중에서 조례안 발의나 5분 발언 그리고 시정 질문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태반이었다고요? 네. 지난 4년간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인 행정권력 견제나 주민 삶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 아하. 이런 의미입니다. 영주시 의회가 이렇게 심각했군요. 자, 그렇다면 영주시 의회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자, 지난 4년간의 성적표를 좀 있는 그대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량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영주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들이 제8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81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했고 예. 49건의 5분 자유 발언과 83건의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14명 시의원 정수로 따지면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 발의, 3건의 자유 발언, 6건의 시정 질문을 한 셈인데요. 예, 예. 표면적으로는 그냥 평이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당 살펴보면 아주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개개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네네. 개개인 당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의원별로 좀 편차가 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14명의 시의원 중에서 3명은 의원 발의 조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 권력이나 지자체에 대한 의견 제시,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5분 자연의 발언 경우에는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4명이나 됐고요. 예. 또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지적을 하는 시정 질문의 경우는 9명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어허. 시의원이 무려 9명이나 달했습니다. 14명 중에. 네. 야, 그리고 심각하네. 시정 질문이나 조례안 발의, 이 5분 자유 발언까지 이 3가지의 의정 활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 그러니까 아무런 의정 활동 없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의원 세비만 축낸 시의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14명 중에 2명. 아니, 뭐 한 겁니까, 그러면? 4년 동안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건 이제 예.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들이 업무 있다는 추진비 게 문제인데. 부정 사용 의혹. 이거 들어가기 네. 전에 다시 한번 좀, 지금 라디오니까 다시 한번 좀 네.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러니까 영주시 의원이 1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분 발언을 4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4명이 있고 그렇죠. 14명 중에 시정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무려 9명이나 있고 네네. 조례 발의를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3명이 있고 네. 이 3가지 그러니까 5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 발의 3가지 다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아우 심각한데요. 혹시 지금 이 영주시 의회만 조사하셨습니까? 다른 시군 의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수준입니까? 다른 시군의회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 살펴보고 있어요? 네, 예, 네. 그것도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가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도 있다고요? 네, 이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한 영주 시의원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이 이제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요청하고 또 뭐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나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혹이 제기된 이 시의원 외에도 또 다른 시의원은 이미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덕분에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의회 운영 등을 평가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아하.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청렴도도 최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 네네. 받았다.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투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좀 제대로 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표를 행사해서 더 이상 이런 잡음이 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초의회는 건의를 내세워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낮은 자세에서 주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인 만큼 예. 이번 선거에서는 꼭 진짜 그런 일꾼이 뽑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영주시 의회 의원들 이렇게 활동 내용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비단 이게 영주시 의회뿐만은 아닐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입법부라는 건 이제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 좀 더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 이 입법부가 해야 되겠고,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고, 시민들도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 잘 감시하고 평가해서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요. 또 선거 때는 투표로서 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차기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권용수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용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용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반갑습니다. 이제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는데요. 우선,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융합인재학과 교수로 20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강단에서는 행정학을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저는 경선 캠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많은 이제 정책 공약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예. 경선 캠프에서는 정책총괄본부 기획총괄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정책총괄본부 계셨으면 원희룡 후보와 같이 계셨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는 정책본부장을 원희룡 지사님이 맡으셨는데 그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역 공약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동의 현안들을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안동이 고향이다 보니 아무래도 안동에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대선 공약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동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현안들을 제가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시기에서는 공직신뢰협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정책 공약들을 이제 발굴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저는 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제가 생겨서 이번에 출마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동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의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는 도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과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 슬로건으로 저는 살만해 안동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살만해가 세 문장의 약자입니다. 살리겠습니다. 안동경제, 만들겠습니다. 안동미래, 해내겠습니다. 안동발전. 네,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만해 안동, 살리겠다. 안동을 살리겠다. 많이 뭐라고 하셨죠? 많은 만들겠습니다. 안동미래. 안동의 미래를 만들겠다. 해는? 해내겠습니다. 안동발전입니다. 안동발전 이렇게 안동의 고향이시고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혹시 안동의 학교를 언제까지 나오셨나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안동 서부초등학교하고 안동중학교 그리고 요즘은 거기가 이름이 학교 명이 바뀌었는데요. 메디칼 과거에 영문고 영문고 과거 영문고요. 영문고를 10회 졸업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메디컬 지금은 예일 메디컬 고등학교. 예일 메디컬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안동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자 출마 선언을요. 우리 권용수 후보께서
그 마지막 날 하셨나요? 그 지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죠? 그때 이제 등록을 예, 마지막 날 등록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늦게 마지막에 등록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안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제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제 마음을 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제가 과연 이 대통령 이 정책 개발한 팀에서 계속 남아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안동에 가서 최대한 실현하는 게 맞는지 이 고민하는 기간이 3월 9일부터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 마지막 날에 제가 마음을 세우고 이제 주소를 안동으로 옮기고 이제 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저를 이해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평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점이 제가 가장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으시니까 안동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하는 게 유리하실 텐데 마지막 날에 내려오셔가지고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 경선 캠프에서부터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을 했고 지금 인수위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한간에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습니다. 주로 이제 늦게 내려온 점에 대한 질책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저 당선인 측의 의중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마음을 세우고 제가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을 이제 낙하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스스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예, 제가 다들 서울에 있는 것이 다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굳이 미리 준비도 되지 않고 아니면 더 험한 지역에 너가 왜 갈라 그러느냐는 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제 마음이 가는 곳으로 제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안동의 어떤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5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최대한 안동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스스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답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드시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후보님들도 다들 좋은 경력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또 컨설팅을 해온 부분이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자문, 평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정이 전공이 아니신 분 또는 특정 행정 분야에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종합행정의 이해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행정, 나의 강점은 행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덧붙인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동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중앙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제가 다른 후보님들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주로 정책 공약 개발에 참여해서 정책 공약 밑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안동 지역 정책들이 발전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예. 우리 중앙 정치의 눈의 시각에서 제가 많이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들을 제가 좀 더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한 분들이 이제는 이제 내각 인선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안동이 필요로 하는 주요 이슈들, 현안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까지도 공유하는 중요하다라고 제시하는 핵심 공약들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각의 역할자들과 어떤 인간관계들, 협력관계들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관계들을 안동 발전에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후보 시절부터 안동 지역의 정책 개발에 힘을 써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 개발 하셨겠지만 딱 한 가지만 들라면 뭐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아무래도 전체적 큰 국가 발전 틀에서 보면 이제 철도망을 중부 내륙선과 이제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요. 지역 산업으로는 대마 햄프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특히 바이오 같으면은 이번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서 안동이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기대되는 성장이 기대되는 대마 햄프 사업 이런 것들이 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런 공약에 포함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은 안동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안동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안동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업 활동 미흡 이런 것들이 망라된 지역 소멸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소멸 위기는 주로 이제 경상북도 여러 도시들이 다들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다들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개발 정책하고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동이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동 스스로가 안동의 경쟁력, 기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홍보를 하고 유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냥 내하고 저절로 오지는 않거든요. 안동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생활이 가장 편리한 도시, 그리고 기업의 각종 지원과 혜택, 기업 여건들, 활동 여건들을 탄탄하게 제공하는 도시로 먼저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과 기업이 먼저 오고 싶은 도시 안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일 거고요. 이것은 뭐 안동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지방 인사들 다 이런 역량을 결집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안동시에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 중에 하나가 국립안동대학교의 핵심 거점대학교 육성입니다. 즉 우수한 교육의 위상을 갖춤으로써 많은 젊은 인재들이 안동으로 모이게끔 하는 것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형평성이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과 자, 뭐 다른 또 뭐 토론회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또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안동시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그러한 노력들이 거의 매우 미흡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질타는 제가 겸허하게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서는 이런 시장을 선출한 데 있어서 결연,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지역사회 인연도 중요하고 동시에 후보자의 능력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시의 발전, 안동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혹시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용수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좀 트렌드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내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명의 그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은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랄까요? 뭐 세상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사회가 발전을 한다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각 구성을 보면은 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봤는데요. 뭐 종합하면은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걸 분석한 기사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태어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나이는 한 50에서 60 사이, 60 전후한 그런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은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영남 출신의 서울대를 나온 그중에서 뭐 법학과가 서울대 법대가 5명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렇죠. 평균 연령이 한 60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남성으로 구성이 된 여성 장관이 3명이죠. 18명 중에 3명이고 사실 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현숙 후보자가 이제 여성인데 폐지 뭐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면 다행인데 이제 뭐 그렇습니까? 자 언론의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자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비슷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나는 실력만 보고 뽑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당선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조차도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인성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실질적 이제 그러니까 내정된 분들의 그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두터운 게 지금 많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는 게 이게 지금 본인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국민 통합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연 부합하는지 그게 좀 저는 의아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을 소개한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소꿉친구 내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 소꿉친구 내각.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네네. 아, 소꿉친구 내각이라고. 그리고 혹시 그 아베 일기 내각도 좀 이런 비슷했나 봐요? 아베 일기 내각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베 일기 내각이 최초로 이제 그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력 위주의 기용. 여기서 실력은 뭐 대단히 주관적인 거니까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거고 너무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기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사실 왜 후보 시절에 여성 장관 많이 기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후보 시절에? 저도 좀 기억나시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기억이 없는데 젊은 장관을 기용하겠다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30대 장관을 뭐 기용하겠다. 그거는 거의 공약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뭐 30대는커녕 제일 젊은 사람이 만 49세였으니까요. 그것도 한동훈 법무장 지금 제일 시끄러운 그렇게 제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고 제 기억에는요. 그 30대 장관을 한 3분의 1은 기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그러니까요. 그럼 한 대여섯 명은 돼야 될 텐데 30대는 한 명도 안 나왔고.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나이를 꼭 그걸 지켜야 된다. 뭐 그래야지 젊은 사람을 해야지 사회가 또 젊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딱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그게. 그렇죠. 나이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거의 우리랑 거의 평균 연령이 비슷해요. 60세 전후. 그리고 거기도. 이제 장관 중에 70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연령별로 좀 분포돼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거는. 그렇죠, 나이 지적도 좀 이렇게 해주셨고, 사실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제 단일화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내각 인선 보면, 과연 이런 약속은 안 지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도 뭐 많은 그 인선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켜봐달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은 내각 구성이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 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를 지지하던 후보자들이 이제 안철수가 사퇴를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실망한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안철수 후보하고의 관계도 있지만은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안철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께서도 나를 지지해달라.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저는 당선인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 그나저나 지금 18명 장관 후보자들 중에 안철수 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이 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현재는 그렇고 혹시나 낙마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그때는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장관 이외에 아주 비중 있는 자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관하고는 또 좀 급이 다를 조금 텐데. 다르긴 하겠죠. 예. 그 외에 그렇지만 이제 뭐 하여튼 좀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렇게 약속을 했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후보로 사퇴를 했으면 안철수 이라는 분의 이 행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뭔가 좀 결단이 나올 것 같은 순간마다 조금 이렇게 한 보 뒤로 물러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뭘 위해서 우리 정치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가 그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다음 차기 대선을 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새 정치를 진짜 뭐 숨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상태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봐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로 지난주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내 뜻이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나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하루 종일. 그렇죠. 그런데 또 그날 저녁에 또 당선인을 만나서 깜짝 화해를 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늘 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뒤에서 뭐 어떤 얘기가 도대체 오가는 건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제 밀실 협상 같은 것들이 이제 정치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는 아주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현상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게 조금은 좀 현재의 트렌드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을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좀 우리 제가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그러한 그 방향이나 속도가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사실은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이제 평생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그런 세계에서 살다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내가 인선 결과를 딱 보면은 조중동 평가만큼이나 국민 여론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이제 자기 뜻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넣은 것 같아서 앞으로 국민들이 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녀 동수내각 이게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머나먼 요원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체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새로운 정권의 속도나 방향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에 익숙한 당선인이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좀 지켜보고 응원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인이 정의와 공정 이 두 단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 됐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인선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곧 정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곧 정의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